할머니, 오늘은 절대로 문을 열지 마세요. 뭐라고? 왜 이렇게 급한 거냐? 놈들이 오늘 바로 이 집을 노립니다. 왜야? 당장 문을 잠궈세요. 나를 노리고 왔단 말이야? 경찰이라 속여도, 가스 점검이라 속여도 전부 거짓입니다. 위험해요. 왜야? 지금 당장 문을 그럼 문 잠궈세요. 열어주지 말라는 거냐? 영상 시작 전 평생 무료인 구독 버튼과 엄지척 버튼 눌러주세요. 알림 설정도 해두시면 새 영상이 올라올 때마다 제일 먼저 영상 시청하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럼 이야기 시작합니다. 모든 비극은 제가 아프다는 핑계를 댔던 그날 시작되었습니다. 아들과 며느리, 그리고 사랑스러운 손녀가 함께 여행을 가자며 제 손을 잡았을 때 저는 오래된 관절염을 핑계 삼아 고개를 저었습니다. 다녀오너라. 나는 괜찮다. 그렇게 말하던 제 표정이 아직도 뇌리에 선명합니다. 그들이 떠나는 뒷모습을 창문 너머로 바라보며 마음 한구석이 왠지 모르게 서늘했지만 그때는 그저 하루 이틀의 섭섭함쯤으로 여겼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우리 가족의 마지막 인사가 될 줄은 그 누구도 알지 못했습니다. 비행기 탑승 확인 문자가 온 이후 그들은 소식이 끊겼습니다. 전화도 메신저도 그 흔한 안부 사진 한 장조차 도착하지 않았습니다. 처음에는 인터넷이 잘 안 터지나 싶어 기다렸고 나중에는 일정에 쫓겨 연락을 못하는 줄 알았습니다. 그러나 사흘 닷새, 열흘이 지나도 그들은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공항에도 호텔에도 현지 경찰에도 수없이 연락했지만 모두 고개를 젓거나 책임을 떠넘겼습니다. 그들의 흔적은 어디에도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저는 그때부터 하루하루를 후회 속에 살았습니다. 왜 함께 가지 않았을까? 내가 그 자리에 있었다면 달라졌을까? 늦은 밤마다 스스로를 자책하며 눈을 감지 못했습니다. 아픈 몸을 핑계로 손을 놓아버린 제 선택이 결국 가족을 앗아간 것만 같았습니다. 그 죄책감은 제 어깨에 돌덩이처럼 얹혀 숨을 쉴 때마다 눌러왔습니다. 자식을 찾기 위해 할 수 있는 모든 일을 했습니다. 통장에 있던 돈을 빼내어 해외 수사관을 고용했고 민간 탐정에게도 의뢰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대답은 언제나 같았습니다. 단서가 없습니다. 시간이 흐를수록 사람들의 시선은 차가워졌습니다. 이미 끝난 일이니 받아들여라. 이웃의 말이 위로가 되기는커녕 마치 제가 헛짓을 한다는 비난처럼 들렸습니다. 돈은 바닥났고 남은 건 몇 장의 사진과 끝없는 그리움뿐이었습니다. 낡은 장롱에서 가족 사진을 꺼내 하루에도 수십 번 바라보았습니다. 웃고 있는 얼굴들이 저를 붙잡는 듯 했지만 동시에 저를 더 깊은 절망으로 밀어 넣었습니다. 내가 그날 함께 갔더라면 그 생각만이 머릿속에서 지워지지 않았습니다. 형편이 어려워지면서 전기세를 내지 못한 달도 있었고 병원 진료를 미루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굶는 한이 있어도 전단지만은 멈출 수 없었습니다. 손으로 직접 써 내려간 전단지를 인쇄소에 맡겨 수백 장을 뽑아냈습니다. 아들을 찾습니다. 며느리를 찾습니다. 손녀를 찾습니다. 전단지에 적힌 글자 하나하나가 제 눈물로 얼룩졌습니다. 저는 그것을 시장 골목, 버스 정류장, 병원 게시판에 붙였습니다. 사람들이 곁눈질하며 지나가도 저는 아랑곳하지 않았습니다. 혹시라도 누군가가 그들을 보았을지도 모른다는 작은 희망 때문이었습니다. 밤이 깊어 모두 잠든 시간, 저는 여전히 길을 나섭니다. 가로등 불빛 아래에서 전단지를 붙이는 제 그림자가 늘어져 보였습니다. 바람에 흔들리는 전단지, 속 가족의 얼굴이
마치 살아 움직이는 듯 보였습니다. 그 순간마다 제 가슴은 찢어졌습니다. 세상은 무심했습니다. 지나가는 사람들은 전단지를 힐끗 보고는 곧바로 시선을 돌렸습니다. 어떤 이는 또 저 할머니구나 하며 수군거렸습니다. 하지만 저는 물러설 수 없었습니다. 가족을 찾겠다는 일념 하나로 홀로 버텼습니다. 그렇게 저는 세상에 홀로 남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아직 끝난 것은 아닙니다. 살아있다면 반드시 돌아올 것입니다. 저는 오늘도 전단지를 들고 거리에 나섭니다. 혹시라도 단 한 사람이라도 그들을 기억해 줄까 하는 마음으로. 저의 어려워진 형편을 가장 먼저 알아챈 사람은 동네 자원봉사자인 장미영 씨였습니다. 그녀는 사회복지센터에서 활동하는 젊은 여성이었는데 어느 날부터인가 제 집 대문 앞에 작은 도시락을 걸어 두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그냥 스쳐 지나가는 호의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그 도시락은 하루 이틀이 아니라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빠지지 않고 이어졌습니다. 처음 그녀를 마주한 날이 아직도 기억납니다. 저는 전단지를 붙이고 집으로 돌아오던 길이었고 그녀는 제 집 앞에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손에 쥔 도시락통은 아직 김이 모락모락 났습니다. 할머니, 식사 거르지 마세요. 제가 만든 건 아니고 센터에서 준비한 건데 그래도 따뜻할 때 드시라고 가져왔어요. 그녀의 말투는 한없이 조심스럽고 진심이 묻어났습니다. 그 순간 오래 잊고 지냈던 누군가의 배려라는 감정이 제 가슴을 찌르듯 들어왔습니다. 도시락을 받으며 괜스레 눈물이 솟구쳤습니다. 그동안 저는 누군가의 관심이나 도움을 받을 자격이 없는 사람처럼 살아왔습니다. 자식조차 지켜내지 못한 제가 무슨 얼굴로 남의 배려를 받겠냐는 생각에 스스로를 옥죄어 왔으니까요. 그런데 장미영 씨는 그 벽을 아무렇지 않게 허물었습니다. 그녀의 따뜻한 손길은 메마른 제 삶의 작은 온기를 불어넣었습니다. 며칠 후 또 한 사람의 인연이 제게 다가왔습니다. 쿠팡 택배기사 김민우 씨였습니다. 그는 제가 동네 곳곳에 붙여놓은 전단지를 보고 관심을 갖게 되었다고 했습니다. 무심히 택배를 건네주던 그가 어느 날 제게 조심스레 말을 걸었습니다. 할머니, 저 전단지 봤어요. 많이 힘드시죠? 저도 부모님이 계셔서 그런지 남일 같지가 않네요. 그의 말투에는 꾸밈이 없었습니다. 잠시 멈칫했지만 그 눈빛 속 진심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김민우 씨는 젊은 가장이었고 매일같이 땀에 젖은 채로 골목을 오가며 생계를 이어가는 모습이 제 아들과 겹쳐 보였습니다. 그가 툭 던진 위로는 짧았지만 오랜만에 누군가 제 아픔을 온전히 들어주었다는 사실만으로도 제 마음은 한결 가벼워졌습니다. 그날 이후 그는 택배를 전해줄 때마다 제 안부를 물었습니다. 어떤 날은 쉬는 시간에 잠깐 들러 제게 따뜻한 음료를 건네기도 했습니다. 겨울은 춥잖아요, 할머니. 그는 그 한마디로도 제 가슴을 데웠습니다. 어쩌면 그는 제게 단순한 배달원이 아니었습니다. 마치 멀리 떠나버린 제 아들이 다시 돌아와 말을 건네는 듯한 기분이 들곤 했습니다. 장미영 씨와 김민우 씨, 두 사람은 서로 다른 방식으로 제 삶 속에 스며들었습니다. 장미영 씨는 정성스러운 돌봄으로, 김민우 씨는 소박한 온기로 제 곁을 지켰습니다. 두 사람을 만난 뒤로 저는 비로소 집 안에 다시 웃음소리가 스며드는 걸 느꼈습니다. 하루에 한 번이라도 누군가와 나누는 대화는 제게 또 다른 희망이 되어 주었습니다. 사람들은 흔히 가족만이 피부치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저는 깨달았습니다.
혈연으로 맺어지지 않아도 따뜻한 마음으로 건네는 한 끼 식사와 한마디 안부가 가족보다 더 깊은 울림을 줄 수 있다는 것을요. 물론 제 마음 속 빈자리는 여전히 컸습니다. 아들과 며느리, 손녀의 웃음소리가 없는 집은 여전히 고요했습니다. 하지만 이제 그 고요가 전처럼 칠흑 같은 어둠으로만 느껴지지는 않았습니다. 작은 등불처럼 다가온 두 인연이 제 마음을 조금씩 밝히고 있었으니까요. 저는 여전히 전단지를 붙이며 자식들의 소식을 기다립니다. 하지만 이제 그 길은 혼자가 아닙니다. 제 곁에는 도시락을 내어주는 손길과 묵묵히 인사를 건네는 젊은이가 있습니다. 잃어버린 가족의 빈자리를 그들이 조금씩 메워주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 따스함 속에서 오래 잊고 살았던 희망이라는 것을 다시 붙잡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그날도 저는 집 앞 전봇대에 전단지를 붙이고 있었습니다. 혹시라도 오늘은 소식이 올까. 그 희망 하나로 종이를 붙이고 또 붙였습니다. 그런데 멀리서 낯선 검은색 승용차 한 대가 제 집 앞에 멈춰 섰습니다. 차에서 내린 사람은 넥타이를 메고 검은 서류 가방을 든 남자였습니다. 그는 마치 오래전부터 저를 기다렸다는 듯 다가와 공손하게 인사를 했습니다. 어르신, 혹시 이 전단지 주인이시죠? 저희가 해외 실종 사건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 순간 제 심장은 세차게 뛰었습니다. 수개월 동안 누구도 대답해 주지 않던 제 절규에 처음으로 반응하는 사람이 나타난 것이었습니다. 저는 얼떨결에 그를 집으로 들였습니다. 남자는 스스로를 조 사장이라고 소개했습니다. 그는 자신이 국제수사 네트워크와 연결되어 있으며 외국 경찰과도 협력한다고 말했습니다. 입에서 흘러나오는 말은 믿음직스러웠습니다. 그의 말투, 몸짓, 심지어 차분하게 고개를 끄덕이는 태도까지도 전문 수사관처럼 보였습니다. 실종 가족을 찾는 건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하지만 저희 쪽 경로라면 훨씬 빨리 단서를 잡을 수 있습니다. 그 말에 저는 숨이 막히는 듯 했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속으로는 불안이 엄습했습니다. 이게 정말 사실일까? 하지만 가족을 찾고 싶다는 절박한 마음이 의심을 누르며 고개를 끄덕이게 만들었습니다. 며칠 뒤 그는 또 다른 두 명의 남자를 데리고 왔습니다. 하나는 노트북을 꺼내 무언가 검색하는 척했고 다른 하나는 서류철을 펼치며 지도를 보여주었습니다. 그들은 해외의 지명과 경찰 문서를 들먹이며 저를 설득했습니다. 여기 보세요. 최근에 이런 지역에서 유사한 사례가 있었습니다. 혹시 어르신 가족도 이쪽과 연관이 있을지 모릅니다. 그 순간 제 눈은 흔들렸습니다. 무언가 진짜 단서가 있는 것처럼 보였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제가 전단지에 실은 가족 사진을 가리키며 마치 실제로 그들을 본 적이 있는 사람처럼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습니다. 이런 얼굴을 목격했다는 제보가 있었습니다. 그 말은 제 가슴을 찢고 들어왔습니다. 손끝이 떨리며 저는 사진을 끌어안았습니다. 그동안 아무도 해주지 않았던 봤다는 한마디. 그것만으로도 저는 희망과 불안을 동시에 느꼈습니다. 그러나 조 사장 일당의 교활한 본색은 금세 드러났습니다. 그들은 차츰 말을 돌려 비용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수사 협조를 위해서는 현지에 직접 움직여야 합니다. 항공료, 통역, 현지 네트워크 비용까지 합치면 적지 않은 금액이 듭니다. 어르신께서 조금만 도와주신다면. 제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이미 저는 가진 돈을 대부분 잃어버렸습니다. 은행 잔고는 바닥이었고
생계조차 꾸려가기 힘든 상황이었습니다. 그럼에도 제 귀는 그들의 말에 붙잡혔습니다. 돈만 내면 가족을 찾을 수 있다. 그 유혹이 제 이성의 문을 두드리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저는 알 수 없는 의심을 느꼈습니다. 정말 수사관이 이렇게 돈을 직접 요구할까? 진짜라면 왜 경찰서가 아니라 제 집을 찾아왔을까? 그러나 조 사장의 눈빛은 흔들림이 없었고 그의 동료들은 능숙하게 연기를 이어갔습니다. 저는 혼란스러웠습니다. 이들이 사기꾼일지도 모른다는 의심과 정말로 자식들의 흔적을 찾을 수 있을지 모른다는 희망이 제 마음속에서 맞부딪혔습니다. 그날 밤 저는 뜬 눈으로 밤을 새웠습니다. 가족의 얼굴이 떠오를 때마다 조 사장이 내민 서류와 지도가 함께 겹쳐 보였습니다. 아침이 밝아올 무렵 저는 거울 속 제 얼굴을 바라보았습니다. 초췌하고 지친 늙은 여인의 눈빛. 그러나 그 안에는 여전히 꺼지지 않은 불씨가 있었습니다. 설령 거짓이라도 내가 이 기회를 놓치면 다시는 아이들을 못 만나는 게 아닐까. 그 생각은 제 손을 떨리게 했습니다. 조 사장 일당은 이미 제 마음의 틈을 정확히 꿰뚫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들의 교묘한 함정 속으로 한 발 더 다가서고 있었습니다. 저는 조 사장 일당의 접근이 점점 두려워졌습니다. 가족을 찾는 수사관이라며 내 집에 드나들던 그들의 태도는 점점 더 노골적으로 바뀌었습니다. 불길한 예감에 결국 자원봉사자 장미영 씨와 쿠팡맨 김민우 씨에게 이 사실을 털어놓았습니다. 그 사람들이 아들을 찾을 수 있다고 하네요. 사진도 보여주고 그런데 돈을 얘기하더군요. 내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장미영 씨는 잠시 눈을 감고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할머니, 진짜 수사관이 집으로 찾아와 돈을 요구하는 경우는 없어요. 이건 누가 봐도 수상해요. 제발 혼자 결정하지 마세요. 김민우 씨도 단호하게 거들었습니다. 저희 부모님도 몇 번 그런 전화를 받으셨어요. 어르신, 이건 함정일 가능성이 큽니다. 저희가 같이 지켜드릴게요. 며칠 뒤 조 사장은 다시 나타났습니다. 이번엔 2명의 동료까지 데리고 와서 마치 정식 수사팀처럼 굴었습니다. 테이블 위에 서류를 펼치며 굳은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해외 현지와 연결하려면 경비가 필요합니다. 항공료, 통역, 현지 네트워크 비용까지 합치면 최소 500만 원은 있어야 합니다. 지금 바로 준비해 주세요. 그 말은 칼처럼 제 가슴을 베었습니다. 제 통장엔 이미 남은 게 거의 없었습니다. 아들을 찾겠다는 일념으로 빚까지 졌으니 당장 500만 원은커녕 50만 원도 힘겨웠습니다. 저는 눈을 내리깔며 손을 떨었습니다. 조 사장은 제 망설임을 눈치챘는지 목소리를 낮추었습니다. 어르신, 시간이 없습니다. 범죄 조직은 빠르게 움직입니다. 오늘 결단하지 않으면 기회를 잃습니다. 옆에 있던 젊은 조직원은 사진 몇 장을 꺼내 제 앞에 내밀었습니다. 흐릿한 해외 거리 사진 속에서 그들은 작은 뒷모습 하나를 가리켰습니다. 보이시죠? 이분 아드님과 닮지 않았습니까? 그 순간 내 눈은 흔들렸습니다. 정말 내 아들일까? 아니면 그저 닮은 타인일까? 눈물이 솟구쳤지만 동시에 장미영 씨와 김민우 씨의 말이 머릿속을 울렸습니다. 돈을 요구하면 사기일 가능성이 크다. 두 감정이 거칠게 부딪혔습니다. 조 사장은 의자를 끌어 가까이 다가오며 속삭이듯 말했습니다. 우린 도와드리고 싶습니다. 하지만 어르신이 결단하지 않으면 저희도 손 쓸 수 없습니다.
내일까지 계약금은 꼭 준비해 주셔야 합니다. 그들의 발걸음이 멀어지고 문이 닫히자 거실은 한없이 적막했습니다. 손에 남은 사진은 차갑게 식어 있었고 내 마음속 희망과 의심은 끝없이 엇갈렸습니다. 그날 밤 장미영 씨와 김민우 씨가 집으로 찾아왔습니다. 저는 눈물이 젖은 얼굴로 모든 것을 털어놓았습니다. 그들은 잠시 서로를 바라보더니 굳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할머니, 이제 저희가 함께 서 있겠습니다. 절대 혼자 두지 않겠습니다. 저는 비로소 깨달았습니다. 피부치는 아니어도 나를 지켜주려는 사람들이 곁에 있다는 사실을. 그러나 동시에 알았습니다. 내일은 더 큰 시험이 될 것임을. 다음 날 조 사장 일당은 다시 찾아왔습니다. 이번에는 웃음기 하나 없는 얼굴이었습니다. 그들의 손에는 두꺼운 봉투와 서류철이 들려 있었고 문 앞에서부터 압박적인 기운이 느껴졌습니다. 어르신, 오늘은 결정을 하셔야 합니다. 조 사장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그의 뒤에는 덩치 큰 사내가 팔짱을 낀 채 서 있었고 또 다른 젊은 조직원은 휴대폰을 만지작거리며 저를 노려보았습니다. 가족을 찾고 싶으시죠? 그렇다면 이제 행동으로 보여주셔야 합니다. 최소 200만 원이라도 당장 내셔야 합니다. 그게 없으면 저희도 손을 쓸 수가 없습니다. 내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그런 돈은 당장 준비하기 어렵습니다. 순간 공기가 차갑게 얼어붙었습니다. 조 사장은 고개를 젖히며 비웃었습니다. 어르신, 아드님이 어디 있는지 알고 싶지 않으세요? 우리가 보여드린 사진 그거 우연이라고 생각하세요. 그때 젊은 조직원이 말을 보탰습니다. 사실 저희 쪽에선 아드님이 위험한 상황에 놓여 있다는 제보도 받았습니다. 어르신이 머뭇거리는 동안 무슨 일이 생기면 그땐 후회해도 소용없습니다. 그 말은 제 심장을 꽉 움켜쥐는 소나기 같았습니다. 아들이 위험하다는 단어가 제 이성을 흔들었습니다. 눈앞이 아득해지고 숨이 막혔습니다. 저는 떨리는 손으로 장롱 깊숙한 곳에서 남겨둔 봉투를 꺼냈습니다. 장례비로 모아둔 돈이었지만 그 순간엔 모든 게 무너졌습니다. 아들을 살릴 수 있다면 무엇이든 내놓을 수 있었습니다. 봉투를 내밀자 조 사장은 만족스러운 눈빛으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좋습니다. 이건 시작일 뿐입니다. 내일 나머지를 준비해 두세요. 그럼 더 확실한 정보를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들의 목소리는 협박과 확신이 교묘하게 섞여 있었습니다. 그들이 떠난 뒤 저는 완전히 무너져 있었습니다. 두 손은 땀에 젖었고 머릿속은 혼란으로 가득했습니다. 이게 과연 옳은 걸까? 정말 아들을 찾게 될까? 아니면 단지 내 절박함을 이용하는 함정일까? 그날 저녁 장미영 씨와 김민우 씨가 집으로 찾아왔습니다. 제 표정을 본 순간 두 사람은 직감적으로 상황을 알아챘습니다. 할머니, 설마 돈을 건네신 건 아니죠? 장미영 씨의 목소리는 절박했습니다. 나는 눈을 피하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김민우 씨는 분노를 억누르듯 주먹을 쥐었습니다. 이건 명백한 사기입니다. 저 사람들 절대 수사관 아닙니다. 할머니를 궁지로 몰고 있는 거예요. 그제야 제 눈에서 눈물이 터져 나왔습니다. 아들이 위험할지도 모른다고 했어. 내가 머뭇거리면 죽을지도 모른다고. 장미영 씨는 제 손을 잡으며 흔들리지 않는 눈빛으로 말했습니다. 그게 바로 그들의 수법이에요. 두려움을 자극해서 돈을 빼내는 겁니다. 할머니 잘못이 아닙니다.
하지만 더 이상 혼자 감당하시면 안 돼요. 김민우 씨가 깊게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내일 그들이 다시 오면 저희가 함께 있겠습니다. 그리고 경찰에도 미리 알리죠. 할머니 혼자선 절대 막을 수 없는 일입니다. 나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마음은 여전히 불안했습니다. 내일이 오면 그들은 더 노골적인 협박을 할 것입니다. 혹시라도 진짜 아들의 생사와 연관이 있다면 나는 다시 흔들릴지도 모릅니다. 창밖은 이미 어두웠습니다. 바람에 전단지가 펄럭이며 울부짖는 듯한 소리를 냈습니다. 그 전단지 속 아들의 웃는 얼굴이 내 마음을 찌르듯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나는 그 앞에서 무력하게 속삭였습니다. 민호야, 엄마가 지켜낼 수 있을까? 다음 날은 유난히 공기가 무거웠습니다. 밤새 한숨도 못 잔 탓에 눈은 퉁퉁 부어 있었고 손끝은 떨려 컵조차 제대로 잡을 수 없었습니다. 그들이 오늘 다시 올 거라는 사실이 제 신경을 곤두세웠습니다. 장미영 씨와 김민우 씨는 일찌감치 제 집으로 와 있었습니다. 두 사람은 서로 짧은 눈빛을 교환하더니 제게 다가와 조용히 말했습니다. 할머니, 경찰에 이미 연락했습니다. 오늘은 혼자가 아니에요. 그 말에 겨우 숨을 고를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불안도 스멀스멀 올라왔습니다. 혹시라도 경찰이 오기 전에 그들이 무슨 짓이라도 하면 어쩌나 하는 두려움 때문이었습니다. 오전 10시가 조금 넘어가자 초인종 대신 거칠게 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쿵, 쿵, 쿵. 그 소리만으로도 제 심장은 귀 밑에서 요동쳤습니다. 어르신, 저희 왔습니다. 문 열어주시죠. 오늘 약속 잊지 않으셨죠? 조 사장의 목소리는 어제와 달리 위협적이었습니다. 저는 문 앞에서 대답하지 못하고 눈만 굴렸습니다. 김민우 씨가 제 어깨에 손을 얹고 대신 외쳤습니다. 신분증 먼저 보여주세요. 정식 수사관이라면 당연히 가지고 계시겠죠. 순간 문 밖이 잠시 정적에 잠겼습니다. 곧이어 조 사장이 비웃는 듯한 소리를 냈습니다. 시간 끌지 마세요. 우리도 바쁩니다. 빨리 문 여세요. 그 말이 끝나자마자 문을 세차게 두드리는 소리가 이어졌습니다. 발로 차는 듯 쇳덩이가 울릴 정도로 쿵쾅거렸습니다. 저는 겁에 질려 소파 뒤로 몸을 숨겼습니다. 그러나 그때였습니다. 갑자기 계단 위에서 다른 발자국 소리가 요란하게 울렸습니다. 경찰입니다. 모두 움직이지 마세요. 나직지 않은 굵은 목소리가 현관을 울렸습니다. 저는 순간 안도의 눈물이 솟구쳤습니다. 문틈 사이로 보니 경찰 2명이 이미 조 사장 일당을 제압하려 들고 있었습니다. 젊은 조직원 하나가 도망치려 계단을 뛰어내리자 김민우 씨가 망설임 없이 달려들어 붙잡았습니다. 그 몸싸움은 짧았지만 치열했습니다. 김민우 씨의 팔에 긁힌 상처가 났지만 그는 이를 악물고 조직원을 놓지 않았습니다. 장미영 씨는 제 손을 꼭 붙잡으며 안심시키려 했습니다. 괜찮습니다, 할머니. 이제 다 끝났습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단단했습니다. 조 사장은 끝까지 발버둥을 치며 고함을 질렀습니다. 이 늙은이 우리가 아니면 가족 못 찾는다. 너 두고두고 후회할 거야. 그의 목소리는 마치 제 심장을 긁어내는 듯했지만 경찰이 곧 제압하며 수갑을 채웠습니다. 모든 소란이 끝난 후 거실은 다시 고요해졌습니다. 하지만 그 고요는 전날의 정막과 달랐습니다. 무겁지만 안도 섞인 공기였습니다.
경찰관 한 명이 제게 다가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할머니, 이들은 보이스피싱 전과가 있는 조직입니다. 최근에도 비슷한 수법으로 노인을 속이려 했다는 제보가 있었어요. 오늘 신고 덕분에 중요한 증거를 확보했습니다. 저는 그제야 두 다리에 힘이 풀려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눈물이 흐르고 있음을 알면서도 멈출 수 없었습니다. 그 눈물에는 안도와 후회, 그리고 여전히 사라지지 않은 불안이 섞여 있었습니다. 경찰이 떠난 후 김민우 씨는 붉어진 팔을 주무르며 억지로 웃었습니다. 할머니, 이제 조금은 안심하셔도 돼요. 저희가 곁에 있잖아요. 장미영 씨도 고개를 끄덕이며 힘주어 말했습니다. 할머니 혼자가 아닙니다. 절대 다시 그런 놈들한테 당하게 두지 않겠습니다. 그들의 말은 단순한 위로가 아니었습니다. 절망 속에 파묻혀 있던 제 삶에 처음으로 들어온 빛 같았습니다. 비록 아들의 행방은 여전히 알 수 없었지만 이제는 덫에서 벗어났다는 사실 하나만으로도 숨을 돌릴 수 있었습니다. 창밖에서 바람이 불어 전단지가 다시 펄럭였습니다. 찢어지고 색이 바랜 종이었지만 그 속 아들의 얼굴은 여전히 선명했습니다. 저는 사진을 바라보며 속삭였습니다. 민호야, 아직 끝난 게 아니야. 엄마는 포기하지 않는다. 오늘을 넘겼으니 내일도 버틸 수 있겠지. 조 사장 일당이 끌려간 후 집안은 적막했지만 제 심장은 여전히 쿵쾅거리고 있었습니다. 경찰관들은 현장을 정리하며 제게 조심스레 말을 건넸습니다. 할머니, 이번 건은 단순한 사기 사건이 아닙니다. 이 조직은 이미 수년간 노인을 상대로 한 범죄를 저질러 왔습니다. 다만 이번 사건에서 특이한 점이 있습니다. 그 말에 저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경찰관은 압수한 노트북을 보여주며 화면을 가리켰습니다. 보이십니까? 여기 최근에 수집된 개인정보 목록이 있습니다. 전단지 사진도 그대로 저장돼 있습니다. 그리고 그는 화면을 넘겼습니다. 낯선 해외 도시의 거리 사진들, 그리고 여러 인물의 이름이 뒤섞인 자료 속에 제 아들의 이름이 적혀 있었습니다. 순간 숨이 막혔습니다. 민호 제 아들 이름이 왜 거기 있죠? 제 목소리는 울음과 분노로 갈라졌습니다. 경찰관은 고개를 끄덕이며 차분히 설명했습니다. 정확히는 이 조직이 어르신의 아들을 미끼로 삼기 위해 가짜 자료를 만들어낸 걸 가능성이 큽니다. 그러나 한 가지 이상한 점이 있습니다. 이 안에 담긴 아드님의 생년월일과 해외, 체류, 기록 일부가 실제와 일치합니다. 이건 단순한 사기가 아닐 수 있습니다. 그 말은 제 심장을 후벼 팠습니다. 거짓 속에 진실의 파편이 섞여 있다는 것. 그렇다면 이들이 단순히 돈만 노린 게 아니라 실제로 아들의 흔적을 엿들은 것일 수도 있었습니다. 장미영 씨가 옆에서 제 손을 꼭 잡아주었습니다. 할머니, 혹시라도 희망을 잃지 마세요. 거짓말 속에도 진실이 숨어 있다면 그게 단서가 될 수도 있어요. 김민우 씨도 눈빛을 굳히며 말했습니다. 이 조직의 배후를 캐내면 진짜 정보를 얻을 수 있을 겁니다. 할머니 혼자 싸우지 않아도 됩니다. 경찰은 조사 과정을 이어갔습니다. 조 사장은 끝내 입을 다물었지만 함께 잡힌 젊은 조직원은 심리적 압박에 못 이겨 몇 마디를 흘렸습니다. 우린 지시받은 대로 움직였을 뿐이야. 배후에 다른 사람이 있어 해외 쪽에서 자료를 보내줬다고. 그 한마디는 경찰의 시선을 단번에 바꾸었습니다. 단순한 동네 사기꾼이 아니라 해외와 연결된 큰 조직의 말단이었을 가능성이 떠올랐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날 밤 집에 돌아온 저는 전단지를 붙이던 제 손을 오래 바라보았습니다. 그저 종이 한 장에 불과했지만 누군가는 그 종이를 보고 제 절박함을 이용했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그 종이가 아들의 실마리를 다시 불러낸 것도 사실이었습니다. 거실 한편에 붙어 있는 낡은 전단지, 속 아들의 웃는 얼굴을 보며 저는 속삭였습니다. 민호야, 엄마는 이제 단순히 기다리지 않을 거야. 거짓 속에서도 내 흔적을 찾아내고 말겠다. 눈물이 흘렀지만 이번엔 절망의 눈물이 아니었습니다. 사라진 아들의 흔적이 어둠 속에 감춰져 있다면 나는 끝까지 손을 뻗어 그 조각들을 이어 붙일 것입니다. 그리고 그 길에 이제는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장미영 씨와 김민우 씨, 그리고 경찰까지. 새로운 연대가 제 곁에 있었습니다. 사건이 일단락된 뒤 집은 다시 고요를 되찾았습니다. 그러나 그 고요는 더 이상 절망만으로 가득 차 있지 않았습니다. 창문 너머로 스며드는 햇살은 유난히 따뜻했고 새삼스레 들려오는 새소리는 오래된 집안을 살아있는 공간으로 만들어주는 듯했습니다. 아들의 행방은 여전히 알 수 없었습니다. 경찰이 조직의 컴퓨터에서 발견한 자료 속엔 몇 개의 희미한 단서가 있었지만 그것만으로 실종의 전모를 밝히기엔 턱없이 부족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저는 더 이상 무너져 있지 않았습니다. 절망은 제 몸을 짓눌렀지만 그 속에서 다시 일어설 힘이 자라나고 있었습니다. 장미영 씨는 여전히 도시락을 들고 찾아왔습니다. 그녀는 예전처럼 저를 할머니라 불렀고 그 호칭 속에는 단순한 봉사 이상의 정이 담겨 있었습니다. 오늘은 생선조림이에요. 밥 꼭 챙겨 드셔야 해요. 그녀의 말에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잃어버린 가족의 빈자리를 완전히 채울 수는 없겠지만 최소한 다시 일어설 이유는 되어 주었습니다. 김민우 씨도 변함없이 택배 상자를 들고 찾아왔습니다. 땀에 젖은 이마를 닦으며 웃는 그의 모습에서 저는 아들의 그림자를 보았습니다. 그는 어느새 제게 택배기사 이상의 존재가 되었습니다. 할머니, 저녁에 시간 괜찮으시면 같이 밥 드시죠. 혼자 계시면 적적하시잖아요. 그 제안 하나만으로도 제 마음은 한층 가벼워졌습니다. 저는 전단지를 붙이는 일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다만 이제는 눈물이 아니라 희망으로 붙였습니다. 혹시라도 누군가 작은 단서를 전해줄지 모르니까요. 바람에 흔들리는 전단지를 바라보며 저는 중얼거렸습니다. 민호야, 어디에 있든 엄마가 기다리고 있다는 걸 잊지 마라. 널 향한 길은 아직 닫히지 않았다. 밤이면 여전히 쓸쓸함이 몰려왔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 쓸쓸함은 완전히 저를 집어삼키지 못했습니다. 문득 전화기가 울리면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지만 곁에서 함께 걱정해주는 사람들이 있다는 사실이 위안이 되었습니다. 절망 속에서도 다시 살아갈 수 있다는 작은 확신이 생긴 것이었습니다. 저는 더 이상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이웃의 손길, 젊은이의 따뜻한 마음, 그리고 경찰의 끈질긴 추적이 저를 지탱해 주었습니다. 혈연으로 맺어지지 않아도 사람과 사람 사이의 마음이 새로운 가족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저는 비로소 알게 되었습니다. 아들의 흔적은 아직 바람 속에 흩어져 있었지만 저는 포기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희미한 단서라도 붙잡고 진실을 끝까지 추적해 나가기로 했습니다. 동시에 남은 삶을 단순한 기다림으로만 채우지 않겠다고 다짐했습니다. 누군가의 곁을 지켜주며 저 또한 누군가에게 힘이 되는 사람이 되고 싶었습니다. 창문을 열자 저녁 햇살이
거실을 가득 채웠습니다. 바람에 펄럭이는 전단지, 속 아들의 미소가 마치 살아있는 듯 느껴졌습니다. 저는 천천히 그 앞에 서서 두 손을 모았습니다. 민호야, 내가 어디 있든 엄마는 끝까지 기다린다. 하지만 그 기다림이 내 삶의 전부는 아니야. 너에게 부끄럽지 않은 삶을 살아내겠다. 그 말은 제게 스스로의 다짐이자 남은 세월을 버틸 힘이 되었습니다. 가족의 부재는 결코 사라지지 않는 상처였지만 그 상처 위에 피어나는 작은 희망과 사람들의 온기가 저를 앞으로 나아가게 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알았습니다. 언젠가 진실의 순간이 다가올 때 저는 더 이상 무력한 희생자가 아니라 스스로를 지켜낸 사람으로 아들을 맞이하게 될 거라는 것을. 여러분, 오늘 인생극장 이야기 어떠셨나요? 오늘도 여러분께 작은 위로와 용기가 되었기를 진심으로 바라며 구독과 좋아요 버튼은 꼭 눌러주세요. 그리고 댓글창에 행복 딱 두 글자만 써보세요. 10배로 돌아갑니다. 감사합니다.